안녕하세요. 수능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우리 2021 6월 모평의 해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총평 먼저 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기류로 출제가 됐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이 강의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세 가지 운동이 제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문제죠. 1번 문제는 구슬을 위로 던져 올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공을 포물선으로 이렇게 던지고 있는 장면. 세 번째는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는 놀이기구에 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항인데요. 우리 기억부터 봅시다. 가에서 구슬의 속력은 변한다. 그렇죠. 빠르게 변합니다.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니까요. 위로 올라갈 땐 점점 느려질 테고 아래로 내려올 땐 점점 빨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니은 나에서 공은요, 이 농구공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니은에서는 농구공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과 농구공의 운동 방향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니은이 맞다라고 한다면 농구공은 운동 방향으로 계속 빨라져야 돼요. 니은은 틀린 말이죠. 디귿 다에서 사람의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는 회전목마에 타고 있는데요. 변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만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갑시다.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활용한 것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 이렇게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묻기도 하지만 2015 교육과정에서는 그 개념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 중심적으로 많이 묻고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그것을 이용한 것이 어떤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기억, 전자석, 기준기억. 전자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류가 흐를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면서 그 자기장에 의해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의 자기장을 활용한 것이 맞아요. 기억 맞고요. 니은 발광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는 상관이 없어요. 니은 틀리고. 디귿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력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통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영상화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것이 되겠네요. 기억과 디귿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갑시다. 3번 문제도요, 이렇게 그림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파동의 성질을 활용한 예다. 세 가지 모두가.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파동이 간섭해서 그 세기가 감소되는 현상. 그것으로 옳은 예를 골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간섭 현상이고요. 간섭을 통해서 여기 조심해야 돼요. 파동의 세기가 감소한 것. 첫 번째 그림. 소음 제거 이어폰입니다. 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오면요. 그것과 반대되는 위상을 가진 파동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상쇄 간섭을 통해서 파동의 세기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A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B는 돋보기예요. 이것은 렌즈를 통해서 상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동의 세기를 감소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겠어요. 디귿 악기의 울림통.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울림통이라는 말은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이 안에 공기도 진동하고 그 다음에 이 악기도 진동하면서 더 파동의 세기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A가 맞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갑시다. 파장에 따라서요, 전자기파가 쭉 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전자기파 A, B, C를 이용하는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치료기, 전자레인지, 라디오. 그때 물어보는 것은 A, B, C를 이용한 예를 차례대로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파장이 이쪽 왼쪽이 짧고요. 오른쪽이 길어요. 그러면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우리가 여러 번 연습을 했잖아요. 파장이 가장 짧은 게 뭐였냐면 감마선입니다.
그래서 이 A가 감마선이 돼요. 그 다음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되고요. 이 부분이 전파인데 전파 중에서 그나마 파장이 좀 짧은 게 마이크로파죠.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라디오파 이렇게 되겠어요. 이 정도로 구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고르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감마선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암 치료기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것이 이 전자레인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라디오파를 이용하는 것이 이 라디오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아마 구해냈을 거예요. 자, 5번 문제 갑시다. 전자기 유도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밑에 코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석의 N극을 천천히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때 P점을 통과할 때요.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검육의 바늘이 이렇게 움직였대요. 여기서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왼쪽이 어느 방향인지는 우리가 모르고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전류의 방향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시죠? 렌츠의 법칙입니다. N극이 접근하게 되면 이 코일 위쪽에 마치 N극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접근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위쪽으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런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바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검유계에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바늘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극을 바꿔서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N극이 아니라 S극으로 바꾸어 실험을 했다. S극. 요 N극 대신에 S극으로 바꾸어 실험했고요. 하나 더요. 이거 놓쳤으면 아마 이 문제 틀렸을 거예요. S극으로 바꾸고 나서 이 실험보다 자석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S극으로 빠르게. 그러면 S극이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렌츠 법칙에 따라서 S극이 접근하면 이 위에 마치 이렇게 S극이 생기는 것처럼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말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류는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반대 방향.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왼쪽으로 검육의 바늘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S극이 접근할 때는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있잖아요. 빠르게 움직였다. 빠르게. 이 빠르게라고 하는 것은 유도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러데이 법칙 한번 써볼까요?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되는 전압은 이 전압에 비례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여기요 마이너스 렌츠 법칙이죠.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델타 T분의 델타 파 요거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 그런데 빠르게라고 하는 말은 이 값이 크다는 거예요. 빠르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큰 전압이 유도가 되고요. 이거와 비례해서 큰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큰 전류가 라고 하는 것은 바늘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많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몇 번이요? 5번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6번 문제로 가볼까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거고요. 자, 6번 문제는 핵 융합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어떤 원자핵들이 핵 융합 반응으로 이렇게 결합한 거죠. 결합해가지고 비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 A와 B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핵 융합 학습할 때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것들이 결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수소 원자핵들이 핵 융합 반응으로 해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요. 핵 융합을 이용한 발전은 핵 분열을 이용하는 것보다 안정성이 높고 지속성이 높고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이 적어서 미래 에너지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 핵 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세계 몇 개 나라에서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이것들을 실용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 핵 분열보다 핵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인류는 노력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보면 기억부터 봅시다. 원자핵 한 개의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여러분 수소 원자핵들이 결합해서요.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틀린 말이죠. 결합했으니까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더 큰 거죠. 니은 기억 과정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요. 핵융합. 핵융합도 마찬가지고요. 핵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요. 그때 질량이 질량이 감소하거든요. 그 감소된 질량에 의해서 에너지가 얼만큼? 이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이 에너지를 질량 결손 에너지 이렇게 부릅니다. 니은 맞는 얘기예요. 디귿 니은 과정에서 핵 분열에 대한 얘기죠. 쪼개지는 거예요. 왜 쪼개지냐면 무거워서 쪼개지는 건데요. 디귿을 보면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반응해서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이 생성된다. 이것이 핵 분열이에요. 이 반대 과정이 핵 융합이고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맞는 정답 4번이고요. 7번 문제 갑시다. 지금 파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 가지 그림이 제시가 됐습니다. 빛이 물에서 공기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꺾이고 있는 장면이 첫 번째로 제시가 됐고요. 두 번째는 밤에 소리를 질렀더니 소리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 장면이 제시가 됐어요. 이것은 파동의 굴절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공기와 물의 경계에다가 법선을 하나 그렸죠. 잘했어요. 이렇게 그려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계에서 빛이 꺾이는 이유는 굴절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의 속력과 여기서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꺾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꺾이고 언제 법선 쪽으로 꺾이냐?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했냐면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꺾이고 빨라지면 경계면 쪽으로 꺾인다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지금요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빛이 경계면 쪽으로 꺾이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쭉 직진했어야 되는데 속력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빛은 공기에서 더 빠르구나. V1보다 V2가 더 크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소리가 꺾이는데요. 이렇게 꺾였대요. 소리는 언제 속력이 빠르죠? 온도가 높을 때 빨라요. 여기 보면 밤에는 문제에서 친절하게 아래쪽이 차갑다, 위쪽이 따뜻하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위쪽의 속력이 빠르고 소리의 속력이 아래쪽의 소리의 속력이 느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속력 차이가 있으니까 소리는 꺾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꺾이냐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계면을 하나 그려봐요. 그리고 파동이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법선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빨라졌으니까 그러면 경계면 쪽으로 꺾이는 거죠. 빨라지면 경계면 쪽으로 꺾인다. 경계면 쪽으로 꺾이니까요.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꺾이진 않을 테니까 연속적으로 공기의 온도가 이렇게 따뜻해질 테니까요. 지금 그림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런 형태로 꺾이는 거죠. 밤에는 지면 쪽으로 굴절 현상이 일어나고 낮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소리가 꺾여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러한 두 가지 그림이 제시가 된 상태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한번 봅시다. 기억이요. 가에서 빛의 파장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물리량이 있어요. 속력이 달라지고 진행 방향이 꺾여도요. 변하지 않는 거. 뭐냐면 바로 진동수예요. 이건 불변이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파동이 진행하다가 빨라지든 느려지든 변하지 않는 물리량은 진동수다. 그러면 속력이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빛의 파장은 물에서가 공기보다 짧다, 속력이 느리다 그 얘기입니다.
니은 볼까요? 가에서 빛의 진동수. 진동수는 불변이다. 니은 틀리죠. 딕은 나에서 소리의 속력은 어디가 빨라요? 따뜻한 공기가 빨라요. 소리가 이렇게 굴절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세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A, B, C가.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데 24N이 방향만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과정의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F1, 여기서도요 A가 B에게 작용할 텐데 이 힘을 F2라고 하면 F1 대 F2가 몇 대 몇이냐? 그거 묻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학습할 때 여러 물체가 함께 운동하는 경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요. 그때 가장 핵심은 세 물체가, 여기선 세 물체죠. 세 물체가 한 물체처럼 움직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구합니까? 가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한 물체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한 물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질량이 얼마예요? 두 개 더하면 10, 12, 12kg이네요. 그러면 운동방정식에 의해서 F는 MA니까요. F는 24N, 질량은 12, 가속도는요 2m/s 제곱이 되겠다. 그쵸? 방향은 어느 쪽이요? 오른쪽. 이렇게 한번 써봐요.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2m/s 제곱이다. 자, 두 번째 상황 볼까요? 세 물체를 한 물체로 봅니다. 그럼 질량이 얼마냐면 12kg이에요. 당연히 같은 상황이니까 힘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거든요. 24N. 마찬가지로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 보면 F 자리에 24, 질량은 12, A 자리에는 2m/s 제곱. 가속도의 크기가 같네요. 방향은 어때요? R자임의 방향이죠. 여기선 왼쪽 방향으로 2m/s 제곱에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A가 B에 작용하는 힘, 이제 구체적으로 한 물체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C부터 한번 볼까요? C가 받는 R자임은요, R자임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러한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C의 질량 알고 C의 가속도 아니까 두 개 곱하면 돼요. 그게 C가 받는 R자임이고요.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림 보면 C는 B하고 접촉되어 있습니다. B가 C를 미는 힘, 그것이 C가 받는 R자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구해보면, 자, 오른쪽 방향, 요 가속도의 방향으로 C가 받는 R자임은 MA예요. 얼마요? 4N이야.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없잖아요. 이 힘은 누가 밀었다고요? C를? B가 밀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B가 C를 민 힘은 4N이에요. 이거에 대한 반작용, C가 B를 미는 거죠.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요. 이렇게 4N.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B는 지금 왼쪽 방향으로 4N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걸 우리가 답할 차례인데요. B가 받는 R자임을 한번 구해볼까요? B가 받는 R자임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F는 MA에 의해서 MA 하면요 얼마? 12N이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12N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한 건 R자임입니다. B가 받는 R자임들을 힘들을 다 더한 R자임이에요. MA 얼마? 12N. 오른쪽으로 R자임이 12다. 그런데 B를 보면요 두 가지 힘을 받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한 C가 B를 미는 힘 4N 이거죠. 그 다음에 A도 B를 밀 거잖아요. 바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던 F1이죠. 이 두 가지를 더한 것이 R자임이에요. 그것이 12란 말이죠. 그러면 F1의 크기가 16N이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야 16에서 4를 빼게 되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1의 크기는 16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상황이에요. A가 B를 미는 힘 F2라고 하는데 F2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A가 받는 R자임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A가 받는 R자임은 MA. 얼마요? 8뉴턴. 어느 쪽으로? 가속도 방향으로. A가 받는 R자임은 8뉴턴. 그런데 힘은 누군가가 이렇게 작용했다면 반작용이 있다. A가 받는 R자임은 B가 A를 미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A도 B를 오른쪽 방향으로 8뉴턴 밀 테고, 그쵸? B가 받는 R자임은 MA 얼마요? 12뉴턴. 어느 쪽으로? 왼쪽 방향으로. 이거 R자임입니다. R자임이 12뉴턴이에요. 그런데 A가 B를 오른쪽으로 8뉴턴을 밀어요. 하나 더 봤죠? C가 B를 미는 힘이죠. C가 B를 미는 힘. 그쵸? C가 B.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요. 바로 요 F2라고 하는 게 A가 B를 미는 힘이니까 우리가 바로 구해버렸어요. 8뉴턴. A가 받는 R자임, 그것이 곧 B가 A를 미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A가 B를 미는 거, 이거 구해버렸어요. 8뉴턴이에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F1 대 F2가 얼마야? 라고 하는 건 2 대 1이다. 그치? 그 정답이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이렇게 구해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하고 운동방정식 이용해서 가속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물체의 가속도다. 그래서 하나 생각하는 거죠. 정답은 5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 9번 문제는 역학수례를 이용해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을 확인하는 탐구 과정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두 수레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멈춤 장치를 딱 풀게 되면 A는 왼쪽 방향으로 튀어가고요. B는 오른쪽 방향으로 튀어갈 텐데,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분리되기 전에 A, B의 운동량의 합은 0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분리된 후에 A가 왼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가고 B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만큼을 가지고 갈 때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서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0이 돼야 된다. 라고 한 건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일단 문제에서 제시한 A와 B의 질량은 A는 1kg, B는 2kg이에요. 이 두 개의 수레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운동량은 0이죠. 땅 A, B를 분리시켰을 때 A와 B가 이렇게 운동한대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가 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빠르기니까 A의 속력과 B의 속력을 구할 수 있죠. A의 속력은 여기요. 2분의 0.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2분의 0.2, 0.1m/s. A는 왼쪽 방향이니까 우리가 부호까지 한다면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왼쪽이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 0.1m/s. 왼쪽. 자, 그 다음에 B를 구해보면요. B는 여기요. 2분의 0.1 이거죠. 그래서 0.05m/s. 이렇게 분리된 후에 A와 B의 속력에 대한 부분을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구해낸 거예요. 됐죠? 그리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해봐요. 기억입니다. 2초일 때 A의 속력, 이거 묻고 있어요. A와 B는 일정한 빠르기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1m/s인데 기억에서는 0.2m/s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고요. 니은 3초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 3초일 때는 B의 속도가 0.05m/s고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mv니까요. 2kg과 0.05를 곱하게 되면 0.1이죠. 그래서 니은에서 얘기한 0.4다라고 하는 건 틀린 얘기가 되겠고, 기억 니은 틀리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인데요. 4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그쵸? 항상 같아요. 확인해 보면 mv, 그쵸? 0.1이에요. mv 0.1이죠.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가 돼서 더하게 되면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 2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갑시다. 10번 문제는
처음 문제를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막 전구도 나오고 막 스위치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읽다 보면 별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건전지가 있고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구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X와 Y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저항이고 하나는 다이오드다 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A에 연결하냐 B에 연결하냐에 따라서 전구가 켜지냐 꺼지냐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스위치를 A에 연결하든 B에 연결하든 여기요. 전구의 불이 계속 켜지는 건 어떤 거예요? P는 계속 켜지죠. 그쵸? 그러니까 전류가 A에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해서 흐를 텐데 이렇게 흘러도 여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 만약에 스위치를 B에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여긴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전류가 흐르면 전구의 불이 켜지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요, X가 뭐다? 저항이다. 이 얘기죠. 저항과 다이오드의 차이점은 뭐냐면 저항은 전원장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 방법과 상관없이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전류의 방향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압을 걸어 주어야지만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죠? 역방향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다이오드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연결해 놓은 건데요. 이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고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될 때를 우리는 순방향 전압이 연결됐다. 그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반대극을 걸어주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여기 보면 Q는 스위치 A를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흘러서요. 불이 켜지고요. 그쵸? 여기요. 스위치를 B에 연결하게 되면 Q는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Q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Y가 다이오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 Q는 지금 전구네요. 전구. 이 전구가 다이오드 연결되어 있으니까 순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류가 흘러서 불이 켜지고 역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구의 불이 꺼지는 거죠. 됐나요? 자, 이 정보를 가지고 보기에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기억. X는 저항이다. 이거 묻고 있고요. 니은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여기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맞죠? 요거 묻고 있습니다. 니은 Y는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하는 전기소자다라고 하는데 정류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작용이에요. 이렇게 순방향 전압을 걸어 주을 때만 전류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절대로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는 흘러가지 못해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걸러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5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특정한 궤도에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첫 번째 그림으로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요, 전자가 전이하는 장면을 A, B, C, D 네 가지 전이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선 스펙트럼은 빛의 흡수 스펙트럼이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A, B, C가 전자가 이렇게 위의 궤도로 올라갈 때 에너지가 큰 궤도로 올라갈 때는 빛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A, B, C에 해당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진대요. 왼쪽 그림이 이쪽 왼쪽이 파장이 짧은 거예요. 우리가 빛이 출입할 때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에서 얼마의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냐면 여기 에너지 차이만큼, 여기 에너지 차이만큼, 여기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에너지 차이가 제일 크잖아요. 그쵸? 그 다음 여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에너지 차이는 진동수와는 비례관계고요. 파장으로 표현하면 파장이랑은 이렇게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말은 에너지 차이가 작다라고 하는 거죠.
요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파장이 요게 제일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너지 차이가 가장 작을 때 흡수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는 A. 그쵸? 요게 에너지 차이가 제일 작으니까. 그리고 요게 B, 요게 C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기억.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진동수를 비교했어요. A가 B보다 작다. 어때요? 진동수는 요 에너지 차이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에너지 차이가 A가 B보다 작으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니은. 기억은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은 C에 의해서 나타난 스펙트럼 선이다. 맞죠? 이걸 묻고 있습니다. 디귿. D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는 D는요. N이 4인 궤도에서 N이 1인 궤도로 전이할 때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는 얼마냐면 이 4에서 이 1을 뺀 만큼이죠.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디귿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광자 한 개의 빛알갱이를 얘기하는 거죠. E2-E1 요 차이 이것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큰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는 3번이에요. 자, 12번 갑시다. 자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두 가지 실험을 설계했어요. 첫 번째는 자석에 붙여놓았던 이 알루미늄 클립을 가만히 자석에서 떼었을 때 다른 알루미늄 클립들이 붙지 않아요. 그런 장면이 제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자석에 붙여놓았던 철 클립을 자석에서 분리한 후에 또 다른 철 클립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달라붙는 장면이에요. 일단 알루미늄 클립과 철 클립은 자석에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자석에 달라붙는다는 이야기는 외부 자기장에 놓이게 되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성을 갖게 되는 강자성체나 상자성체인 거죠. 그런데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 즉 자석을 멀리하게 되면 자성을 유지하는 거죠. 계속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는 것이 강자성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다른 철클립이 달라붙는다는 얘기는 여전히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클립은 강자성체구나. 그런데 상자성체는 어때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 자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알루미늄 클립을 가까이 가도 달라붙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클립은 요건 상자성체구나.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가의 알루미늄 클립은 강자성체다. 아닙니다. 상자성체예요. 기억 틀리고요. 니은. 나의 철 클립은 상자성체다. 아니에요. 강자성체예요. 틀려요. 그럼 정답은 디귿이네요. 디귿 봅니까? 나의 철 클립은 자기화되어 있다. 여전히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철 클립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달라붙는 거죠. 디귿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 갑시다. 질량이 2kg인 수레가 물체를 향해서 이렇게 직진하고 있어요. 직진해가지고요, 이 물체에 부딪힌 거예요. 부딪힌 후에 수레의 속력이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 장면이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0.1초부터 0.3초까지 수레가 받은 평균 힘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를 알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수레가 받은 충격량, 물체가 받은 충격량 똑같죠. 크기가, 충격량의 크기는 힘 곱하기 시간, 이거죠. 여기에서 이 힘이 바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수레가 받는 평균 힘이에요. 다른 표현도 있죠. 충격력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수레가 받은 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도 익혀두시고, 이 평균 힘 F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간 간격은 주어졌죠. 0.1부터 0.3까지.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 0.2예요. 0.2초 동안에 수레가 받은 평균 힘 구해라.
그러면 충격량을 안다면 평균이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요.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죠? 그래요.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다. 이것을 기억하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죠. 보세요. 지금 0.1초일 때 수레의 속력은 4m/s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운동량이 얼마냐면 mv 하면은 8이에요. 그렇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0.3초인 순간 수레의 속력이 2m/s입니다. 이때는 운동량이 얼마가 됐냐면 mv 요거죠. 곱하면 운동량이 4가 됐어요. 크기가. 그러면 얼만큼 변했니? 그 크기만 본다면 8에서 4가 됐으니까요. 4만큼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4가 돼요. 물론 방향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4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4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4 이렇게 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묻고 있는 평균임의 크기는 F는 4를 0.2로 나누면 되니까 얼마요? 20이 된다. 20뉴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었고요. 14번 문제 갑시다. 열역학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열기관이 이렇게 이상기체가 한 순환 과정을 통해서 압력 부피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요, 각각의 열역학 과정에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의 양이 표에 제시가 됐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 열기관의 열 효율에 대해서도 묻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묻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AB 과정에서는 열이 150줄만큼 출입을 했대요. 흡수했는지 방출했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는 열 출입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단열 과정이구나. 그리고 부피가 커졌으니까 단열 팽창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는 흡수 또는 방출된 열량이 120줄이에요. 여긴 120줄, 여긴 150줄. 그 다음에 D에서 A 가는 과정에서는 부피는 감소했는데 열 출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열 과정이죠. 단열 압축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하나의 순환 과정 동안에 150줄의 열을 흡수해서 120줄만큼 열을 방출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그렇죠. 괜찮죠. 그게 열기관이잖아요. 열을 흡수해서 일부는 일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거죠.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150줄의 열을 흡수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표현해 보면 Q1이 되겠고 120줄의 열은 방출한 거예요. 우리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Q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 150에서 120 차이만큼 30줄만큼 일하게 된 거고요. 이 그래프에서 이 간격, 이 사이의 면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기억입니다. BC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 0이다? 아닙니다. 얼만큼이냐면 요 아래 넓이만큼 PV 그래프와 요 X축이 이루고 있는 요 면적만큼 일을 한 것이죠. 기억은 틀려요. 니은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의 크기가 얼마냐? 150줄만큼 열을 공급받아서 120줄만큼 열을 방출했으니까 그 차이 30줄의 일을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 안의 면적이에요. 이 면적만큼.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고요. 디귿 열기관의 열 효율을 물어봤습니다. 이는 열 효율은 흡수한 열량 중에 얼마큼 일하는 데 쓰였니? 이거예요. 그래서 흡수한 게 150이고요. 한 일이 얼마예요? 30줄만큼 일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약분하면 5분의 1이니까 0.2가 되겠네요. 디귿 맞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갑시다.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간단한 개념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물질의 이중성은 일단 물질파 파장이 속력과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입자 A, B, C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래프가 하나 제시가 됐습니다.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드브로이 파장이죠. mv 운동량분의 드브로이 상수,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플랑크 상수네, 플랑크 상수. 그래서 드브로이 파장은 mv분의 h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시그널을 여기다 써두고 그 다음에 속력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고 이제 그래프가 제시가 된 거죠.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기억, AB의 운동량 크기가 같을 때, 여러분 운동량 크기가 같다는 말은요, 여기 MV가 같다는 얘기죠. 그쵸? H는 상수니까 같아요. 플랑크 상수 같으니까 운동량이 같으면 결국은 파장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물질파 파장이 같다는 말. 그럼 아무데나 이렇게 파장이 같은 데는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비교가 가능할 거예요. 기억에서 얘기하는 물질파 파장이 A가 B보다 짧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얘기야. 그렇지? 우리가 MV가 같으면 이게 같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속력 비교하면 속력은 B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기억은 일단 틀립니다. 니은 AC의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여기 있네.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를 니은에서 묻고 있는데 A와 C의 속력을 비교했습니다. 쫙 그렸어요. 그러면 A의 속력은 요만큼, VA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C의 속력은 이만큼. 어디가 커요? C가 더 크다. 그쵸? 이 그림 자체, 이 그래프 자체를 그냥 단순히 해석하는 거예요. 뭐만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요 물질파의 파장이, 드브로이 파장이 MV분의 H를 의미한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질량이 B가 C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B와 C의 질량을 비교했는데요. 속력이 같을 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속력이 같다. 그러면 B하고 C의 물질파 파장이 누가 큽니까? C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파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H는 상수니까요. MV 값이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V가 같으니까. 질량을 비교하면 B의 질량이 C의 질량보다 크다가 맞겠죠. 디귿 틀리네요. 정답은 니은만 맞는 2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16번 문제 갑시다. 전반사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P라는 빛이 AB의 경계에서 입사각이 세타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반사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빛이 A와 C의 경계에서는 전반사했다. 이런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럼 전반사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NA의 A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는 커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전반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지만 전반사가 되는 거죠. 지금 입사각이 얼마인지 볼까요? A와 B 경계에서 입사각이 세타예요. 그러니까 반사될 때 아무렇게나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반사 법칙에 따라 반사가 되니까 요 반사각이 세타가 되고요. 이것과 이것은 엇각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입사각이 세타다. 맞죠? 그래서 여기 입사각이 임계각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거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전반사가 된 것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A와 B의 경계를 볼게요. 일단 요 입사각이 세타가 임계각보다, 여기서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 사이의 임계각보다 작은 거예요. 작으니까 전반사가 되지 못하고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반사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는 요 세타가 임계각보다 작다. 그 다음에 지금 꺾이는 것이 직진하면 이렇게 갔을 텐데 이렇게 경계면 쪽을 향해서 꺾였어요. 그러면 파동의 속력이 빨라진 거예요? 느려진 거예요? 느법
빨경이니까 빨라진 거야. 그쵸? 굴절률이 작아진 거예요. 그럼 빨라질수록 굴절률이 작은 거죠. 그래서 A와 B의 굴절률을 비교하면 A의 굴절률이 B보다 크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전반사 조건을 통해서 A의 굴절률이 C보다 더 컸거든요. 그럼 이 둘은 어때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다. 많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요.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다. 이 관계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면 요 세타는 요 둘의 임계각보다 작고요. 요 세타는 요 둘의 임계각보다 크니까 임계각이 어디가 작은 거예요? 여기가 작은 거예요. 그렇죠? 요 세타보다 작으니까. 여긴 세타보다 크고. 그 말은 요 둘의 굴절률 차이가 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C의 굴절률은 B보다도 작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됐나요? A, B, C의 굴절률 비교를. 자, 요 정도로 요 그림을 분석한 다음에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기억입니다. P의 속력은 A가 B보다,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그렇죠? 빨라졌으니까 이렇게 꺾인 거죠. 기억 그거 묻고 있습니다. 맞고요. 니은, 세타는 A와 C 사이의 임계각보다 크다.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된 거예요. 이거 묻고 있고요. 디귿, C를 코어로 사용한 광섬유에서, 이런 광섬유는 이렇게 이중섬유 구조잖아요. 이렇게 바깥쪽 섬유가 있고 안쪽 섬유가 이렇게 있는데 안쪽 섬유가 코어고 바깥쪽 섬유가 클레딩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경계에서 이렇게 빛이 전반사를 통해서 하는 통신, 광통신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전반사가 되려면 코어가 클레딩보다 굴절률이 커야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C를 코어로 했대요. C가 어디 있어요? 굴절률이 제일 작은 C를 코어로 하게 되면 A하고 B는 클레딩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보다 굴절률이 작은 걸 클레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디귿에서 얘기하는 B를 클레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섬유의 구조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코어가 안쪽 섬유, 클레딩이 바깥쪽 섬유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갑시다.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수능 완성을 본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완성에서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체크하면서 동시성의 상대성 어떤 문제든지 가져와봐. 다 풀어줄게.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조금 근데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요. 좌표계, 관성계라고 하는 말.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P점에서 아니면 관찰자 P에게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관성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요 P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0.9C로 이동하고 있는 우주선 안에 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우주선이 Q예요. 그쵸? 지금 그 다음에 별이 A, B가 있고요. A와 B가 동시에 빛을 내면서 폭발한대요. 여기서 폭발. 여기도 폭발한대요. 그러면서 빛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동시에 빛을 내며 폭발하는데 그냥 그것만 읽으면 안 돼요. 누가 봤을 때 동시냐? 여기서 보면 P의 관성계에서, 그러니까 P가 봤을 때라는 얘기예요. P의 좌표계에서 P가 봤을 때 A와 B에서 동시에 폭발한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어떤 정보가 있냐면 이 P에 대해서도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P 입장에서는 동시에 폭발해서 빛을 발생했고요. 같은 거리만큼 빛이 진행하니까 당연히 빛은 동시에 P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Q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두 사건을 정의해야 되는데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동시에 도착했다는 것을 이 사람한테는 다르게 보인다가 아니고요. 여기요. 동시에 빛이 폭발해서 빛을 방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두 사건이에요. 여기서 빛이 반짝거리고 여기서 빛이 반짝거리고 이 두 개의 사건이 P에게는 동시인데 Q에게는 동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닌지 볼까요? Q 입장에서 보면, 이 우주선 입장에서 보면 A와 P와 B는 다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A와 B에서 빛이 반짝거렸어요. 반짝거려서 이 P까지 진행하는 동안 P는, Q가 봤을 때 P는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P 프라임.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기서 발생한 빛은 이만큼만 오면 P에 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B에서 발생한 빛은 이만큼 와야지 P에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동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P에 빛이 동시에 도달한 사건은 누가 봐도 같은 거예요. 그건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Q가 봐도요, P에게는 빛이 동시에 도착해요. 동시에 도착해야 되니까 지금 이 짧은 거리만큼 진행한 빛과 먼 거리만큼 진행한 빛이 동시에 도착하려면 어디서 먼저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먼 거리만큼 진행해야 되니까 B에서 먼저 폭발이 돼야 돼요. 누가요? Q가 보았을 때. 그 얘기예요. 봅시다 한번. 기억. P의 관성계에서 P가 봤을 때 그때는 A와 B가 폭발할 때 발생한 빛이 동시에 P에 도달한다. 당연하죠. 그렇죠? 같은 거리만큼 진행하니까 기억 맞고요. Q가 봤을 때 어디서 먼저 폭발이 일어났니? B가 A보다 먼저 폭발한다.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니은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동시성의 상대성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완성에 있는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개념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만드세요. 디귿이요. Q의 관성계에서 Q가 볼 때 A와 P 사이의 거리는 B와 P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Q 입장에서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수축이 되는데 지금 이 거리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수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수축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다가 맞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는 것이죠.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18번 문제 갈게요. 18번 문제는 A와 B가 함께 연결되어서 같이 운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4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해요. B의 질량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A의 질량은 1kg입니다. 질량을 모르니까요. M이라고 한번 놔봐요. 그런데 2초인 순간 둘을 연결하고 있던 실이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각각 A는 F라는 힘을 받고 B는 4F라고 하는 일정한 힘을 받으니까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지금 B의 속력 시간 그래프니까 B의 가속도의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2초인 순간 실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끊어지기 전과 끊어진 후에 각각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 A와 B가 실에 이렇게 연결돼서 함께 움직일 때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상황 한 물체니까 질량이 얼마냐면 1 플러스 M이 됩니다. 여기에 얼마 힘이 작용하는 거냐면 4F에서 F를 빼야 되죠.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그러면 3F는 오른쪽 방향의 힘의 크기는 3F는 MA M 플러스 1 A는 가속도인데요. 여기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움직일 때는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가 같으니까요. 이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변분의 2분의 1
그쵸? 2분의 1이네요. 0.5. 그래서 가속도는 2분의 1. 이런 식 하나 두고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실이 끊어진 이후에요. 실이 끊어진 이후에 B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질량이 M입니다. 그때 작용하는 힘은 4F예요. 운동 방정식 한번 세워볼게요. 4F는 MA, 질량이 M, 가속도는요.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 요 기울기. 그쵸? 밑변분의 2분의 2니까요. 1이 돼요. 4F가 M이네요. 그쵸? 4F가 M이니까 M이 4F다라고 하는 요 두 번째 식을 이용하고 요 두 식을 적절하게 연립하면 M이 4F니까요. 여기에다가 4F를 한번 넣어볼까요? 요 식을 한번 풀어보면요. 보세요. 요 식을 한번 풀어보면 3F는 4F에서 이거 곱하게 되면 2F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F는 2분의 1, 0.5N이 되겠네요. F의 크기가 0.5N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 0.5를 넣어주게 되면 두 개 곱하면 2가 되니까요. B의 질량은 2kg이 되겠다. 됐죠? 우리 보기에서 옳은 걸 한번 찾아가 봅시다. 기억. B의 질량은 3kg이다. 아니에요. 2kg이 맞고요. 기억 틀리고. 니은 3초일 때 A의 속력이 얼마냐? 3초일 때 A의 속력.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여기 실수할 수 있어요. 지금 3초인 순간은 2초 때 줄이 끊어졌잖아요. 실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A는 F라고 하는 얼마죠? F가 0.5N인데 이 힘에 의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조심할 건 뭐냐면 실이 끊어지는 순간 2초인 순간 B의 속력이 2m/s다 라고 하는 얘기는 A의 속력도 2m/s죠. 함께 움직이다가 끊어졌으니까. 그쵸? 그래서 A의 끊어진 순간 V5라고 하면 2m/s예요. 오른쪽으로. F는 왼쪽 방향이죠. 왼쪽 방향이니까 우리 마이너스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마이너스 0.5예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F는 MA니까 가속도의 크기도 구할 수 있겠다. 그치? 가속도의 크기는 F는 MA니까 마이너스 0.5m/s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건 이 힘의 방향과 똑같은 거예요. 왼쪽 방향. 그쵸? 자,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1초 후에 3초일 때의 A의 속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일정한 힘을 받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라고요. 그 V 구하는 거 첫 번째 식. V는 V0, 2 플러스 V0 플러스 AT니까 A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분의 1, AT, 1초 후의 속도니까, 그치? 1, 이거죠. 그럼 두 개 더하면 2분의 3, 1.5m/s.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니은에서. 그래서 니은에서 A의 속도가 1.5m/s다. A의 속력.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전히 힘은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아직 A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느려지고 있는 거죠. 1초에 0.5m/s씩 느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정지한 후에 그 왼쪽 방향으로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텐데 디귿 보세요. 문제에서 묻는 건 4초일 때와 3초일 때 A, B가 얼마큼 더 멀리 떨어져 있니?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봐요. 이 그림을 통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이때는 실이 딱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2초인 순간이죠. 이 밑에다가 문제에서 묻고 있는 시간이 3초일 때와 시간이 4초일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비교가 명확할 것 같아요. 시간이 3초일 때, 시간이 4초일 때. 그러면 이때와 이때 A와 B의 간격이 얼마큼 더 차이가 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순간 실이 끊어졌어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순간. 원래 A와 B는
이만큼 거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둘까요? 뭐 S라고 둘까요? 그러니까 원래 S만큼 이렇게 이만큼 차이가 났었는데 3초일 때는 A도 움직였고 B도 움직여서 이 차이보다는 조금 더 났을 거고요. 그러니까 4초일 땐 더 났을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1초 동안 얼마큼 갔는지,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2초 걸렸으니까 2초 동안 얼마큼 갔는지 그 거리에 대한 정보를 구하면 결국 문제에서 묻고 있는 3초일 때와 4초일 때 그때 A와 B의 간격이 얼마큼 더 벌어지게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한번. 이때요. 시간이 2초일 때 실이 끊어진 순간 A는 오른쪽 방향으로 2m/s로 운동하던 중이었어요. B도 마찬가지로. 끊어진 순간이죠. 그 다음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A는 왼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가속도의 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왼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B는 오른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 아까 우리가 구했죠? 가속도의 크기가 1입니다. 그러면 1초 동안에 가속도의 크기가 2분의 1 왼쪽 방향, 1 오른쪽 방향, 이걸 통해서 A가 얼마큼 갔는지 B가 얼마큼 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A는 여기서 이렇게 구해볼게요. A는 식을 어디서 구할까요? 여기서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A는 V0t, V0 요거 2, 1초 2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2분의 1 가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시간은 1 제곱 1. 그러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요. 4분의 8, 그러니까 4분의 7만큼. 그쵸? 아니죠. 2분의 4에서 2분의 4, 4분의 8. 4분의 8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7 맞네요. 4분의 7만큼 갔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지금 A의 위치가 이렇게 한 요만큼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오른쪽 방향으로. 이때 A가 간 거리가 4분의 7m예요. 4분의 7m. 그 다음에 B는 또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 갔을 거란 말이죠. 그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B가 간 거리는 SB는 V0t, V0, 2, 시간 1, 2 플러스 2분의 1, A1, T제곱 1. 그쵸? 그러면 2분의 4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5m만큼, 뭐 분수를 통분해보면 4분의 10m만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B는 4분의 10m 갔어요. A는 4분의 7m 갔고 B는 4분의 10m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간격은 처음에 비해서 4분의 3m 정도 더 벌어지게 된 거죠. 더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S보다 4분의 3. 그래서 시간이 2초인 순간은 A와 B 사이의 거리가 S 플러스 4분의 3m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시간이 4초일 때.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원래 위치는 여기였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2초 동안 A가 얼마큼 갔는지 그리고 B가 얼마큼 갔는지 그거 구해내면 돼요. 그러면 A가 간 거리는 여기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A가 간 거리는 여기를 처음이라고 보고요. V0, 2 곱하기 시간 2초 동안 2에서 4초까지 2 플러스 2분의 1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T제곱 4가 됩니다. 그렇죠?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요. 4니까 3m 갔어요. 3m. 그래서 A는 이만큼 여기요. 여기쯤 가고 있다. 이게 3m예요. 자, B가 2초 동안 간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B도 이만큼 갔을 텐데 이만큼쯤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B가 간 거리를 구해보면 V0t, V0는 이때 속력이 처음 속력이에요. 2 곱하기 2초 동안 2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는 1이고요. t 제곱하면 시간은 2초 동안 제곱하면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고요. 4 플러스 2니까 6m 같네요.
이게 6m예요. 그러면 A는 3m 같고 B는 6m 갔으니까 처음에 비해서 3m만큼 더 간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4초인 순간은 처음에는 S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플러스 3m만큼 더 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3초일 때와 4초일 때 간격 차이는 결국 여기는 3m 더 갔고요. 3m 차이가 더 나고 여기보다 여기는 4분의 3m 차이가 나니까 3에서 4분의 3을 빼면 되겠다. 그만큼 차이가 더 난다. 그래서 니은에서 얘기하는 2.5m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니은만 맞는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킬러 문항 중에 디귿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3초일 때와 4초일 때 각각 A가 얼마큼씩 갔는지를 우리가 구한 후에 그 간격의 차이가 얼마큼 더 늘어나는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자,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A와 B, C가요 전하인데요. 간격 자체가 일정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용을 해볼게요. A가 받는 전기력이 0입니다. 그 다음에 B가 받는 전기력은 왼쪽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데요. 이런 정보만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조진 정보를 활용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그리고 수능 개념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점전화가 있을 때 두 개의 점전화에 의해서 받게 되는 전기력이 0인 곳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A가 B와 C에서 받게 되는 전기력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B하고 C는 부호가 반대 부호로 대전된 거예요. B, C는 반대 부호다. 전하의 부호가 그래야지만 이 바깥쪽에 전기력이 0인 곳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C로부터 먼 곳에 전기력이 0인 곳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A의 전하량을 QA, B의 전하량을 QB, C의 전하량을 QC라고 할 때 이 둘의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큰 것에서부터 먼 곳의 전기력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QC가 QB보다 크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준 거예요.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됐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묻는 것을 하나씩 한번 체크해 봐요. B가 받는 전기력이 왼쪽이래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중에 첫 번째가 B와 C는 반대 부호였잖아요. 그러니까 B하고 C는 부호가 반대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요, 힘을 한번 표현해 보면 B는 C에 의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요. F, C, B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B가 받는 전기력이 왼쪽이에요. 그 말은 A가 B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A가 B를. 그러면 끌어당기려면 A와 B는 부호가 반대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선을 띄고 있는 거죠. 그럼 C는 플러스 선을 띄고 있는 것이고요. 됐나요? 그래서 기억에서 얘기하는 B는 음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두 번째, 전하량의 크기를 C하고 A를 비교했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웠죠. 요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했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는 정보는 뭐냐면 일단 요건 싹 지웁시다. 다 그림에다 표시를 했으니까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다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전기력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다. 그럼 A는 B로부터는 부호가 반대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C로부터는 부호가 같으니까 밀어내는 전기력을 받을 텐데 이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봐요. 지금 A가 C로부터 받는 전기력 F는 K,
거리 제곱의 반비례. 이 거리를 R이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2R이 되겠네요. 제곱하면 4R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QA, QC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K,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R 제곱 QA, QB의 크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력 0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크기가 같기 위해서는 K 이렇게 지워지고요. R 제곱, R 제곱 지워지고 QA 이렇게 지워지면 4분의 QC가 QB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QC의 크기는 4QB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4배 큰 거예요. 아까 우린 단순히 C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몇 배 차이냐면 4배 차이인 거예요. 4배. 됐죠? 이거의 정보 또 하나 우리가 알아낸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받는 전기력을 한번 체크를 해봐요. B가 받는 전기력. 문제에서는 왼쪽 방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B가 받는 전기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가 B를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있고요. 요 힘. 그 다음에 C가 B를 당기는 요 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봐요. 여기다가 조금 B를 이렇게 크게 그려볼게요. 크게 그리고 A가 당기는 힘, A가 B를 당기는 힘, 그 다음에 여기요, C가 B를 당기는 힘, B라고 하는 전화를 이렇게 그려보고, 그럼 이 힘 중에 누가 크다고요? 이 힘이 크다고요.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이걸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힘은 K, 떨어진 거리가 R이니까 R 제곱분의 QA, QB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전기력의 크기는 K, R 제곱분의 QB, QC가 됩니다. 크기가 이렇게 크다. 니은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QA랑 QC의 크기를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QC를 정의했어요. 뭐냐면 이 QC는 4QB다 이렇게 정의했죠. 그래서 이 둘의 크기를 비교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A하고 C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인데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결국은 QA가 QC보다 크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서 얘기하는 전하량의 크기가 C가 A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요. 디귿,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여기 다 지우고요. 이제 C만 한번 생각해 봐요. C. 우리가 B와 C의 크기가 C가 B보다 전하량이 4배 크다라고 했으니까 쉽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Q, 여기는 4Q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는 그냥 QA. 그런데 이 QA의 크기는 4Q보다 크다. 니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고요. 지금 마지막 디귿에서 물어본 건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입니다. 부호는 B는 마이너스 전하, C는 플러스 전하로 이렇게 대전된 것이니까 자, 각각 한번 구해 봅시다. 플러스니까요. 밀어내는 전기력을 받을 거고 이 크기는 F는 K, 거리 제곱, 거리가 2R이죠. 4R 제곱분의 Q1, Q2, QA 4Q 이만큼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은 왼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왼쪽 방향 끌어당기는 방향이니까 이 크기는 K R 제곱분의 Q1, Q2, Q 곱하기 4Q 이렇게 되는 거죠.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똑같은 거 한번 체크해 봐요. 여기 K, R 제곱 이렇게 있고요. 지워지니까 Q 이렇게 있고 그러면 QA가 4Q랑 누가 더 크냐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4Q라고 하는 건 C의 전하량인데 이것보다 QA의 전하량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니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결국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 플러스 X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19번 문제는 쿨롱의 법칙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두 개의 전하에 의해서 받게 되는 전기력이 0인 지점을 통해서 두 전하의 부호 그리고 크기와의 관계, 이런 종합적인 것을 알아야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19번은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고요. 마지막 20번입니다. 20번은 용수철 문제인데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알고 탄성력을 제대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용수철이 또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과정을 이야기할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상황부터 천천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용수철이 A, B가 이렇게 연직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용수철 상수는 K고요. K라고 한번 해봅시다. 동일한 용수철이라고 했으니까 용수철 상수 K 똑같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이 용수철, A라는 용수철의 질량 M인 물체를 이렇게 연결했더니 쑥 들어간 거예요. 왜요? 이 질량이 M이니까요.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할 테고, 그럼 여기서 정지했다는 말은 결국 요 질량 m인 물체가 받는 R자임이 0인 거잖아요. 어떤 힘 받아요? 아래로 중력, 위로 탄성력이라는 힘이 받을 텐데, 탄성력의 크기는 K 곱하기 이렇게 압축된 거리에 비례하는 거죠. 탄성력은 KD가 됩니다. 탄성력과 중력을 받아서요, 이 두 힘의 평형에 의해서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용수철의 상수 K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g는 KD다. 그래서 K는 용수철 상수는 D분의 mg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 물체를 여기 평형 상태에서 ED만큼 더 쭉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가서요, 저 위에 있는 용수철을 2분의 D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여기서 정지했대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에서 라로 가는 이 과정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다양한 에너지로 바뀌면서 운동 에너지도 등장하게 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나오게 되고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이 탄성력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교과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고요. 특정한 교과서에는 식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출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물론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수능 연계교재,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에서 분명히 이러한 형태가 제시가 되고 있고, 연직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학습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서 차근차근 가봅시다. 기억입니다. 용철 상수는 D분의 mg다. 바로 이거 묻고 있죠. D분의 mg다. 이거요.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x가 8분의 7d다. 이거요. 이렇게 가서 2분의 d만큼 올라갔는데, 압축됐는데, 그때 두 용수철이 x만큼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이 x가 얼마니? 이거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에서 라로 가는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다는 그 식을 통해서 한번 x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것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그렇죠? 그러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용철의 원래 길이가 이만큼 있었어요. 거기에서 얼마큼 압축됐냐면 여기가 D였고요. D인 상태에서 2D만큼 더 들어갔으니까 3D만큼 압축된 거예요. 처음 위치에서. 그러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이죠. 여기서 x는 늘어나거나 이렇게 압축된 거리예요. 그러니까 3D만큼 압축됐으니까 여기에 저장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제곱, 3D의 제곱이죠. 9D 제곱만큼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놓는 순간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생길 테고요. 운동 에너지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mgh인데요. 크기가 h는 기준을 정하고 기준부터의 높이예요. 기준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다. 그럼 기준을 어디로 정할 거냐? 여기로 정하면 어때요? 그쵸? 여기 쉽잖아요. 여기 h를 0인 곳,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정해보자고요. 그럼 이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어요. 이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자, 여기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바뀌냐면 보세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누구예요? A의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였는데 이거는 여기요. 라점, 라에서 여기서 정지한 상황. 정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만큼 높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도 바뀌었을 거고 플러스 B도요. 2분의 D만큼 압축했어요. 그러니까 용수철에도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 B의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걸 식으로 한번 놔보자고요. A의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2분의 1 K 9D 제곱 2분의 1 K 9D 제곱. 이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요. 잘 봐야 돼요.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가 기준. 그럼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큼 높이가 증가했냐? 그러면 용철 A 여기는 높이가 3D가 되고요. 그 다음 용철 사이의 간격이 요만큼이 X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2분의 D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인데 그 h에 해당하는 것이 3D 플러스 용수철 A가 이렇게 펴지면서 그 다음에 X만큼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 B가 2분의 D만큼 또 올라갔어요. 이만큼의 높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제곱인데 2분의 D만큼 압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D 제곱 4분의 D 제곱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두 개 하면 8분의 1 KD 제곱이고요. 요건 이제 2분의 9 KD 제곱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기에 앞서서 일단 K값 용처 상수를 우리가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기 위해서 여기다 K값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D분의 mg니까요. 이거 여기다 넣어보면 또 K값이 여기 있네요. 요 값이 D분의 mg니까요. 지울 수 있는 것들은 지워보고요. D는 이렇게 지워지고 D 하나 지워지고 D 하나 이렇게 지워지고 더 지울 건 없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D가 이렇게 지워지네요. D, D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이 식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2분의 9 mg d예요. 그쵸? 이거는 여기요 3mg d
플러스 mgx 플러스 요거 두 개 곱하면 2분의 1 mgd 플러스 그쵸? 요거 이렇게 약분됐으니까 8분의 1 mgd가 됩니다. 전부 다 m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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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d 형태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mg가 있으니까 mg는 이렇게 과감히 이렇게 지워버리자고요. mg 이렇게 지워버리면 문제에서 요구한 x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거 두 개 더 해볼까요? 3d 2분의 1d 더하면 2분의 7d 그쵸? 2분의 7d 그래서 요 두 개 더한 거 2분의 7d 플러스 여기요 8분의 1d 요거 하면 요거를 8로 바꾸면 8분의 28d죠? 28 그럼 8분의 29d가 되겠네요. 숫자가 복잡하게 나오네. 8분의 29d 그쵸? 얘를 이제 왼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갑시다. 여기 가서 2분의 9d 마이너스 8분의 29d가 바로 오른쪽에 하나 남아있는 바로 x예요. x 이게 니은에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했던 것. 그러면 이것은 8분의 8로 바꾸면 8분의 9사 36 이렇게 되고요. 36에서 29 빼게 되면 7이네요. 결국 8분의 7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예요. 어려웠죠? 어디가 어려웠냐면 일단 이 과정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연습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물리학 2를 학습한 친구들은 충분히 연습이 돼 있을 만한 문항이었는데요. 물리학 1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아요. 교과서에서도 거의 없고 하지만 수능 특강에서 한 문제 다루고 있고 또 수능 완성에서도 한 문제가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는 용설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에너지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니은 그래서 맞고요. 디귿 갑시다. 디귿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을 구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출발합니다. 싹 지우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싹 지우고요. 지금 용수철이 압축된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출발해서 점점 빨라질 거 아니에요. 왜 빨라지냐면 위로 작용하는 탄성력이 중력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여기를 지나갈 때까지 빨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중력과 탄성력의 크기가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압축이 되면 여기에서는 중력보다 탄성력이 크기 때문에 운동 방향의 힘이 커서요. 이때는 속력이 증가하고 여기를 통과하면서부터는 중력의 크기가 탄성력 크기보다 큰 거죠. 여기부터는 속력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디귿에서 묻고 있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 즉 가장 빠른 곳 어디냐면 여기예요. mg와 kd, 탄성력과 중력이 같아지는 여기에서 가장 빠르고 여기 운동 에너지가 최대예요. 이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이걸 묻는 거라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이때 운동 에너지 구하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싹 지우고 이 지점을 통과할 때 어느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 어느 때 속력이 최대냐 그 점을 묻고 있는 것인데 이 위치를 통과할 때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은 문제가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구해봅시다. 여기에서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 2분의 1 K 3D 제곱 이거는 요즘을 지나갈 때 어떤 에너지로 바뀌냐면 운동 에너지 이걸 구하는 거죠. 플러스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야기했으니까요. ED만큼 위에 있으니까 mg ED가 되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죠. 지금 이 점을 지날 때 A라는 용수철은
원래는 길이가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 압축돼 있잖아요. x만큼 압축돼 있으니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을 거예요. 얼만큼? 2분의 1 k d 제곱 이만큼이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요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고요. 한번 구해봐요. 요 k는 얼마였냐면 d분의 mg였습니다. d분의 mg. 요거 제곱하면 9d 제곱이죠? 9d 제곱. 그러면 d 하나 이렇게 지워지고요. 좌변에 남는 건 2분의 9 d 제곱, mg d 제곱, mg d죠, d. d는 하나 지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우변은 운동 에너지 있고요. mg ed 있고 플러스 2분의 k, 요 k에다가 d분의 mg를 넣어주게 되면 d 하나 이렇게 지워지고 나서 남는 게 뭐냐면 2분의 1 mg d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더하게 되면 2분의 5 mgd, 2분의 5 mgd가 되고요. 이것을 좌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2분의 9 mgd에서 2분의 5 mgd를 빼주게 되면 얼마예요? 그러면 2 mgd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여기다 써보면요,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2 mgd가 되겠다. 결국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기준점 정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식을 알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알 수 있다면 구할 수 있는데, 디귿이 어려웠던 것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곳이 이 그림상에서 물체가 어느 지점을 통과할 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빨라지다가 점점 느려지는 상황을 이해했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는 정답은 5번이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평형점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물체를 잡고 움직이게 된다면, 압축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놓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총 20문제를 살펴보았는데 만만치 않은 문제들도 있지만 또 넉넉히 풀어낼 수 있는 문항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만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정성을 모아서 힘을 내준다면 충분히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는 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주는 그런 수험 생활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